깊은 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책 이야기로 보듬어 드립니다. 오늘 밤도 북나잇. 안녕하세요, 바보복스입니다. 지난번에 1회를 마치고 벌써 약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 참 빠르죠.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비슷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회사도 다니고 고양이들도 돌보고 영상 편집하고 바보북클럽 준비도 하고 사실 꽤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북클럽 도서였던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아워를 읽었고 신영철 평론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다 읽었고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정말 천천히 읽고 있고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의 기록은 소파 옆에 두고 소파에 앉을 때마다 집어서 조금씩 읽고 있고 정혜윤 PD의 침대와 책은 출퇴근길에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 굉장히 좋았던 책,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의 한 구절을 읽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표시해둔 부분이 정말 많은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부분만 소개드려 볼게요. 정확한 사랑의 실험에서도 인용한 바 있지만 영화 노예 12년의 감독 스티브 맥퀸은 이 영화의 주제가 서바이브와 리브의 차이를 생각해보는 데 있다는 요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생존에 만족할 수 없으며 자신의 삶이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런 갈망이 없다면 그것이 곧 노예의 삶이라는 것. 대단히 독창적인 논제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자주 저 논제의 깊이를 헤아려 보고는 한다. 물론 진정한 삶은커녕 단순한 생존조차 힘겨운 시대임을 모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출산율은 최하위고 자살률은 1위다. 지겹도록 들어온 것이지만 생각할수록 뼈아픈 지표다. 가장 적게 태어나고 가장 많이 자살한다는 뜻이다. 생명을 얻어 탄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수명만큼 다 살고 죽으면 그것만으로도 꽤 다행인 셈이다. 방송가를 휩쓸고 있는 서바이벌 포맷 프로그램은 차라리 현실의 순화된 반영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질문해야 한다고 믿는다. 단순한 생존과 진정한 삶의 차이를. 출발은 소박해도 좋다. 생존의 트랙을 정신없이 달리다가 문득 이런 의문을 갖는 때가 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가장 성공적인 질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조차도 가끔 이런 의문에 걸려 넘어진다. 이것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이라는 또렷한 증거다. 인간은 의미를 잊고 살 수는 있어도 의미를 빼앗긴 채 살 수는 없다. 다시 굴러떨어질 바위를 끝없이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가 경험한 것은 바로 무의미의 지옥이다. 즉 진정한 삶을 사유한다는 것은 곧 삶의 의미를 사유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더 줄이면 이렇다. 왜 사는가? 요즘 인기 있는 질문은 아니다. 의미가 아니라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효율을 위한 노하우이지 의미에 관여하는 노와이가 아니다.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대목에서 장렬히 실패하기 위해서다. 자기계발서가 노하우를 알려줄 때 인문학 서적은 노와이를 알려주지 못한다. 인문학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원래 답이 없다. 지금 내 앞에는 최근에 새로 출간된 릴케 시선집 두이노의 비가가 놓여 있다. 수록작 중 두이노의 비가는 총 10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시인데 제1비가를 여는 질문이 특히 유명하지만 제2비가의 도입부에도 질문이 있다.
토비아의 시대는 어디로 갔는가? 구약 외경 토비트서의 등장인물인 토비아는 그와 함께 걸었던 이가 천사 라파엘임을 알지 못했다. 역자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다. 천사와 인간의 만남이 가능했던 전일의 시간에 대한 동경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릴케의 시가 쉽고 유용한 답을 제시해주지는 않는다. 인간의 언어로 제기된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질문을 던질 뿐이다. 우리 시대 서바이벌리즘의 전도사들은 반문하리라. 정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릴케의 시 따위를 도대체 왜 읽어야 한단 말인가? 나의 오랜 대답은 이렇다. 왜냐하면 삶이란 의미를 찾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에만 겨우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 대답은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더 많은 시를 더 필사적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북캐스트의 주제는 내 인생의 책인데요. 오늘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인생책을 꼽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책들은 너무나도 많고 그 중에 한 권을 딱 꼽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고심해서 한 권씩 골라주셨어요. 그럼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인생책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 KDH80414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북캐스트 1회를 올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1등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매일 제목부터 심쿵하는 사연인데요. 제목이 당신의 잔잔함에 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느낌표 2개 하트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간밤에 온 메시지나 메일들을 확인하는데 받은 메일함에 딱 이 제목이 떠 있어서 심쿵했어요. 그럼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보북스님. 북스님의 잔잔함을 좋아하고 북스님의 말을 좋아하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때는 도서관 사서가 학부모였는데 그분의 딸은 모르지만 그분과는 엄청 친했었어요. 매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 탐방을 하고 대출증을 찍는 게 재밌어 보여서 제 책을 빌릴 때만큼은 제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와 책을 읽을 때 집중해서 나오는 몰입감이 너무 좋았어요. 쉬는 시간마다 또는 정말 재미없는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 뒤에 책을 두고 몰래 읽었어요. 전 분명 몰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봐주신 것 같아요. 이때 저는 판타지 소설을 엄청 좋아했어요. 타라 덩컨, 해리포터 등이요. 그날 빌려서 그날 다 읽는 책도 있었고 책이 한 권만 있으면 불안해서 매번 최대 대출 가능한 만큼 책을 빌려갔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책을 읽은 순간은 초등학교 다닐 때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 오니 책을 접할 시간은 더욱 줄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나면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인생책을 만났어요. 그 책 이름은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예요. 작가인 리즈 머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에세이예요. 부모님들은 마약 중독자였고 그러다 보니 리즈가 살아가기에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가면서 피나는 노력과 간절함 끝에 하버드 대학교까지 가요. 전 이때 한창 대학 입시로 고민이 많고 인간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뭐든 안 좋게 보고 짜증만 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깨달았어요. 이 책을 읽은 후로는 사소한 것에도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스님을 알게 되고 제가 생각한 가치를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 있어서 북스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북스님의 블로그부터 지난 영상들까지 모조리 읽고 봤습니다. 북스님에게 얻어간 이 좋은 습관과 생각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요즘은 북스님 덕분에 생명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스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까지 전해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에게 놓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감사합니다, 북스님. 북스님 같은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제 언니십니다. 사연 말미에 너무 귀엽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해주셔서 보내주신 메일을 진지하게 읽다가 마지막에 정말 행복해졌어요. 구독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왔어요. 감사합니다. 리즈머리의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 저도 읽어보지 않은 책이라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책 소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삶은 본인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15살부터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마침내 하버드에 입학한 리즈 머리의 생생한 삶의 기록을 담은 에세이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 15살이 되던 해 약물 중독자였던 엄마는 에이즈에 걸리고 역시 약물 중독자였던 아빠는 보호소에 보내지며 거리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저자가 수많은 실패와 면접을 거쳐 베이아드 러스틴 고등학교에 입학해 건물 층계참과 지하철역에서 공부를 하며 고등학교 4학년 과정을 2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뉴욕타임즈 장학금을 받고 당당하게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무런 자원도 없는 절대적 빈곤 속에서 저자에게 하루를 버티는 것도 한 과목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저자는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경주 트랙에서 홀로 달리는 주자를 그리며 학교 졸업이라는 결승점으로 달려가기 위해 자신 앞에 우뚝 선 장애물들을 차근차근 넘어갔고 마침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이후 세계 각지에서 연설과 워크숍을 개최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성취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는 저자의 이야기는 한순간에 인생이 최악으로 변할 수 있다면 최선으로도 변할 수 있음을, 인생은 무엇을 시도하느냐, 시도하지 않느냐의 문제임을 일깨워준다. 저자 소개를 보니까 저자인 리즈 마리는 가족이 해체된 이후에 갈아입을 속옷도 제대로 없어서 학교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기 일쑤였고 결국 학교를 떠나 거리를 배회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고 해요.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따뜻하게 잠잘 곳을 찾기 위해 지하철을 타거나 밤새 추위와 싸우며 공원에서 간신히 살아가다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위험뿐인 거리 생활에 지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대안학교에 입학하고 아까 말씀드렸듯 건물 층계참과 지하철역에서 공부를 하면서 4년 과정을 2년에 마치고 하버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걸 읽으니까 지금 이 따뜻한 실내에 제대로 된 책상도 갖추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네요. 구독자님이 읽으시고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현재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떠올리며 불행해하기보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어진 것에 그저 만족하기보다 주어진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사연은 조이리1217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바보북스님 안녕하세요. 바보북스님의 북캐스트를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듣다가 저도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인생의 책이 여러 권이라 그중 한 권을 고르기가 쉽지 않더군요. 최근에 읽은 책이 올해의 책으로 그리고 제 인생의 책으로 꼽혀서 그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조선희 작가의 새 여자입니다.
제가 단골로 드나드는 책방에서 주인장님의 추천으로 샀는데 읽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줄거리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회주의 여성 독립운동가 3인방 허정숙, 주세죽, 고명자의 이야기입니다. 191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서 전개되는 여성 중심 서사지만 한편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 당시 사람들의 삶 자체로도 읽히더군요. 주인공 3명은 나라 해방을 위해, 남녀차별 해방을 위해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며 뜨겁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혼자 감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시절을 살아낸다는 건 참담함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념이 무엇이길래, 삶이란 무엇이길래 그들은 이토록 참담히 살아야 했던 걸까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던 도중에도 엉엉 울었는데 이 책도 중간중간에 눈물을 억누르지 못하고 흐느끼며 가슴 아프게 읽었던 책이에요. 메일을 작성하는 지금도 그 책을 생각하니 갑자기 울컥했네요. 소설 중간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가족과 고향과 이념과 희망까지 다 잃은 다음에도 조물주가 지으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그대로 내 곁에 남아있구나. 오 주여. 이 문장을 본 순간 엔도 슈사쿠의 문학비에 새겨진 문구 주여 인간은 이토록 슬프건만 바다가 매우 푸릅니다. 가 즉시 떠오르더군요. 낙심한 가운데 신이 창조한 자연은 삶을 그나마 지탱하는 작은 위안이었겠지요. 감상을 더 나누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면 바보복스님의 목 상할까 저어되어 여기서 나눔을 마칠게요. 그래도 제겐 오래도록 잊지 못할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붓캐스트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일리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하신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은 과연 몇 명일까요? 막상 나열해보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인물은 부끄럽게도 유관순 열사뿐입니다. 생각해보면 학교 국사 수업 시간에도 딱히 유관순 열사 말고는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깊이 배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여성들은 독립을 위해 싸우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독립운동사가 남성 위주로 기록되고 여성의 역할이 낮게 평가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8년 8월 15일 기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15,052명 중에서 여성은 전체의 2.1%인 325명이라고 합니다. 역사교과서의 여성 독립운동가 수록 현황을 봐도 독립운동사에서 여성들은 거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강주룡, 권기옥, 남자현, 유관순, 윤희순, 이은숙, 정종명, 차미리사, 최선화, 최은휘, 허은 11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한 명도 수록되지 않은 출판사도 있다고 하네요. 새 여자의 조선희 작가는 한겨레 20일 인터뷰에서 이중소외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이어서 묻혔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혔다.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네요. 좋은 책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경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보북스님. 구독자 경은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9월의 끝자락에 들어섰네요. 아침과 저녁의 선선한 바람, 높은 하늘 덕분에 산책하기도 자전거 타기도 좋은
가만히 앉아 책을 읽어도 좋은, 뭘 해도 좋은 날씨인 듯해요. 내 인생의 책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생각의 이면에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인상 깊었던 책을 말할지, 아니면 읽으면서도 이 책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한 장 한 장 귀중하게 넘겼던 책을 말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말할지 한참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다가 저는 한병철 교수님의 피로사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작가인 한병철 교수님은 독일에서 철학을 강의하시는 분이랍니다. 책이 또 굉장히 얇아요. 그렇지만 그 얇은 책 안에서 우리 현대사회를 피로사회와 우울사회로 나누어 분석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여유와 쉼을 넌지시 짚어주세요. 쳇바퀴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한 고찰, 성과주의에 따라 시간에 대한 압박으로 당근 없이 채찍질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소진, 번아웃되어 자신과의 전쟁에서 탈진한 나머지 공허해지는 모습까지 이 책은 모두 담아내거든요. 사실 독서 후에 저는 저 자신에게 꽤 많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깊은 심심함의 시간을 주었던 것 같아요. 뒷머리를 세게 맞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 잠시 쉬어가되 새로운 쉼 안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보았기 때문에 더 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알차게 쓰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작가님께서 글로써 풀어내 제게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문장에도 쉼표가 있듯이 이제 저는 마음의 평화, 이너피스를 위한 노력들을 진행 중이랍니다. 바보북스님의 영상도 제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건 팬심이 아니라 정말 자기 전에 딱 고생했던 하루의 작은 쉼터 같은 느낌. 다른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마음에 공유하고 싶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 글을 조심스레 남겨볼게요. 바보북스님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밤낮의 온도차가 있다 보니 감기 걸리기 딱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 꼭 챙기세요. 멀리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경은님 응원과 사연 감사합니다. 피로사회 이 책은 저는 스튜어트가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고 스튜어트가 대충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흥미롭게 느껴져서 읽어봐야지 생각했던 책인데요. 한병철 교수님이 이 책을 독일어로 쓰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찾아봤더니 원제가 Müdigkeitsgesellschaft, 영어로는 Burnout Society더라고요. 번아웃 증후군은 몇 년 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그만큼 현대사회가 점점 더 숨가쁜 사회, 피로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도 항상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이 책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번역하여 2012년에 출간한 책인데요. 출판사 서평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로사회는 출간 즉시 철학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큰 화제가 되었다. 거의 모든 독일의 주요 신문과 방송 매체들이 이 책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시대의 핵심적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으로서 격찬하였다. 한병철 교수는 이 책에서 현대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자아와 타자 사이의 적대성 내지 부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 냉전, 면역학, 규율사회에서 그러한 부정성이 제거된 사회, 부정성 대신 긍정성이 지배하는 사회로의 변화가 20세기 후반 이후 일어났다는 것이다. 한병철 교수는 이 새로운 사회를 성과사회,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성과 주체라고 명명한다. 과거의 사회가 금지,
해서는 안 된다에 의해 이루어진 부정의 사회였다면 성과 사회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된 긍정의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성공하라는 것이 남아있는 유일한 규율이며 성공을 위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긍정의 정신이다. 그러나 부정성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긍정성은 긍정성의 과잉으로 규결되며 타자의 위협이나 억압과는 다른 의미에서 자아를 짓누른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자아는 피로해지고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은 우울증을 낳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한병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이 책에서 성과사회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진화가 낳은 결과로 해석된다. 더 큰 성과를 올려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개개인의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자본주의는 전체적인 생산성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착취는 이렇게 해서 자발적인 착취의 양상을 띈다.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그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의 노동 수용소를 짊어지고 있다. 범람하는 성공학 도서들이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경영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한병철은 그것을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착취자입니다 라고 읽는다. 한병철은 성과사회의 과잉활동, 과잉자극에 맞서 사색적 삶, 영감을 주는 무위와 심심함, 휴식의 가치를 역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로의 개념도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성과사회에서 피로란 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이고 그저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무위의 가치에서 출발하는 한병철은 피로가 가진 또 다른 측면을 본다. 피로는 과잉활동의 욕망을 억제하며 긍정적 정신으로 충만한 자아의 성과주의적 집착을 완화한다. 피로한 자아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는 유아론적 세계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다. 한병철은 모든 권위를 타파하고 가장 완전한 개인의 자유를 실현한 서구 사회, 부정성이 거의 완전히 제거된 듯한 긍정성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의문, 다시 말해 왜 우리는 여전히 진정 자유롭지 못한가?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가? 라는 의문에 대한 명석한 답을 제시해준다. 그것이 바로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독일에서 이 책이 그토록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이유일 것이다. 저는 사실 피로사회라는 말은 독일보다 한국 사회에 더 잘 부합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독일에서도 성과가 중요하고 경쟁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보다 한국에서 더 숨가쁘게 더 큰 압박을 받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더욱더 궁금한데요. 곧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는 읽고 싶은 책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도 행복한 걱정이겠죠?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KIMHYEIN91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인생의 책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초등학생 땐가 학교 선정도서로 처음 읽었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결국 독후감은 인터넷에서 베껴서 겨우 냈던 기억만 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고 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책이라도 읽을까 하고 책장을 보던 중 동물농장이 보여서 다시 읽게 되었고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갈 때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하며 감탄을 하며 읽었어요. 고등학생 때 정치, 경제 수업을 듣고 기초 지식이 탄탄해지니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은 완전 다른 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왜 어른들이 어릴 때 책을 읽으라고 하는지.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왜 굳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동물농장을 통해 알았어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나의 사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깊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건 책을 통한다는 걸. 책을 읽지 않았던 지난 날들이 후회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더라면 동물농장 같은 책이 더 많았겠죠? 지금 읽는 책들이 20년, 30년 후 제게 다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길 기대하며 책을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감상평도 짧게나마 적고요. 제2의 동물농장을 기다리며 글을 마칩니다. PS. 바보북스님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항상 응원할게요. 튜유미님도 칸초도 참치도요. 응원 감사합니다. 저도 튜유미와 칸초, 참치와 함께 응원할게요. 보내주신 사연에 저도 정말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이 책은 저도 2번 읽었어요. 조지 오웰의 1984도 2번 읽었는데 둘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들이에요. 저도 동물농장을 성인이 되고 다시 읽었었는데 정말 그 비유와 상징, 통찰력에 감탄했었어요. 읽으면서 아는 만큼 보이고 이해한다는 말을 다시금 깨달았던 책이기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다시 또 읽어보고 싶어지는데요. 지금 읽으면 또 어떻게 다르게 읽힐지 되게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2회 주제를 내 인생의 책으로 정하자마자 떠올랐던 책이 바로 안나 카레니나였어요. 물론 읽었던 책 중에서 좋았던 책들은 너무 많지만 저는 작품도 작품이고 이 책을 읽었던 경험이 정말 강렬해서 이 책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안나 카레니나는 제가 2017년에 읽은 책인데 아직까지도 강렬하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사실 그전에도 한번 도전을 했다가 러시아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같은 사람인데도 자꾸 바뀌는 것이 어려워서 얼마 못 읽고 덮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는 인물도를 그려가면서 읽으니까 금방 적응이 돼서 그 후로는 정말 푹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읽었어요. 정말 그때 시간이 날 때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책만 붙들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재밌는 미드에 빠지면 며칠을 페인처럼 보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나 카레니나를 그렇게 읽었어요. 나름대로 많은 책을 읽었지만 영화를 보는 것처럼 활자가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험? 아니 제가 그 자리에서 등장인물들 바로 옆에서 인물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톨스토이는 그리고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안나의 감정선과 마음을 어쩜 그렇게 미묘하게 잘 그려냈는지 모르고 읽었다면 남성이 쓴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그럴 정도였어요. 제가 당시에 메모해뒀던 독서 노트를 잠시 읽어볼게요. 3주에 걸쳐 3권을 완독하고 마지막 장을 덮은 후 21번 골랐다. 데무노 톨스토이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안나 카레니나. 역시 그 이유가 있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작품에는 톨스토이의 결혼관, 종교관, 인생관, 나아가 세계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다. 안나 카레니나는 세상의 거의 모든 드라마를 함축하고 있는 듯한 방대한 서사다. 수많은 등장인물, 내밀한 심리 묘사, 복잡하고 단안한 분량마저 보는 이를 주눅들게 한다. 톨스토이는 특유의 리얼리티와 디테일한 문장으로 수많은 인간 군상의 면면을 그려냈다. 방대한 분량의 웅장한 서사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행복한 가정의 사정은 다들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다. 올해 읽은 책 중 단연 최고였다. 마치 모든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생생한 묘사와 나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인물들의 내면 묘사,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듣는 톨스토이의 철학과 세계관,
이 책은 고전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바꿔놓았으며 톨스토이가 왜 대문호인지를 입증해 주었다. 정말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김영하 작가도 알쓸신잡 첫 시즌에서 무인도에 가져가고 싶은 책으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골랐는데요. 작가들이 좋아하는 책이며 언제 무인도에서 구조될지 모르니 오래 읽어야 한다는 농담 섞인 이유를 대면서도 심리 묘사가 대단하다. 톨스토이가 보는 다양한 군상의 인간들이 있다. 모든 인물 내면에까지 다 들어간다고 말했었죠. 저는 그때는 이미 이 책을 읽은 후였는데 저 장면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영하 작가가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던 안나 카레니나를 뽑아서 기쁘기도 했고요. 벌써 오늘 밤도 북나잇 2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사연을 보내주셨던 모든 구독자님들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북나잇의 주제는 나만의 독서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상 깊은 문장에는 밑줄을 그으시나요? 포스트잇을 붙이시나요? 볼펜으로 메모를 하시나요? 아니면 연필을 사용하시나요? 잠들기 전 침대에서 책 읽는 시간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소음이 있는 카페나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나만의 독서 세계에 빠져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고 택배를 기다리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서점에 가서 예상하지 못했던 책을 마주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책과 관련된 구독자님들의 소소하고 개인적인 습관들을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독서 습관과 관련된 사연을 10월 31일까지 바보북클럽@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북캐스트 말미에는 새롭게 조머핀의 북테라피라는 코너를 준비해봤어요. 조머핀님은 제 오랜 친구이자 애독자로 제가 책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인데요. 문학치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머핀님이 책 속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겪을 법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 짧게 글을 써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셔서 북캐스트에서 함께 소개드리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었는데요. 감사하게도 흔쾌히 응해주셔서 이렇게 한 코너로 마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북테라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인생책인 안나 카레니나를 다룬다고 하는데요. 조머핀님의 북테라피를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밤도 책과 함께 좋은 밤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밤도 북나잇. 안녕하세요. 책으로 받는 따뜻한 위로 한 잔, 김머핀의 북테라피입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시민이며 책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문학치료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 아직 누군가의 문제를 책으로 완전히 치료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과를 마치고 마시는 따뜻한 차처럼 누군가가 책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첫 잔으로 어떤 주제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가깝지만 때로는 가장 멀기도 한 존재,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행복하든 불행하든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없는 가족. 그렇다면 가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일정한 집단 또는 그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져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을 물리적 가족과 정서적 가족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리적 가족은 방금 언급한 정의와 부합하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가족관계이고, 심리적 가족은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듬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관계 또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은 선뜻 타인에게 꺼내기 힘든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빌려올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A입니다. 그는 늘 가정 내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동생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부모님으로부터 완벽한 지원과 지지를 받았지만 A가 원하는 것은 정말 소소한 것일지라도 늘 허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A는 묵묵히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 아픔이 자신을 갉아먹어서 너덜너덜해졌는데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만을 누리던 동생이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안 된다는 말을 듣자 A가 그렇게 힘들게 지켜온 가정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에게 A로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언행을 일삼으며 화를 쏟아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A는 그런 동생에게 치가 떨릴 만큼의 분노가 일어서 그를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동생의 그림자만 봐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의 분노가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용서해라. 걔가 그렇게 된 데에는 손이 형제 노릇을 제대로 못한 너의 책임도 있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하게 된다. 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인지 자신이 못나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A. 저는 A의 이야기에서 문득 책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사정은 다들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다. 네, 바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첫 구절입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아마도 사랑과 배려, 만족, 소통과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통의 부재, 폭력, 이기심, 억압, 가난, 외도, 차별 등 불행한 가정의 조건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안나 카레니나에는 심리적 가족관계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안나의 가족이 심리적 가족일까요? 이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사람은 누구인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그래도 안나의 가정에서 가장 무고하고 불쌍한 피해자는 안나와 알렉세이의 아들 세뇨자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한 인물이 바로 세뇨자였는데요. 세뇨자가 받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그가 느꼈을 슬픔과 분노, 불안함, 원망이 상상되면서 오래도록 그가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A의 모습에서 그 세뇨자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의 상처에는 정말 시간이 약일까요? 저는 사람마다 상처가 낫는 속도가 다르듯이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데에도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상처가 아물었다고 해서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는 흉터를 남기고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아픔은 흉터가 희미해져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만약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흉터가 지기까지 10년이 걸렸다면 그 흉터가 없어지는 데에는 그 곱절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동생에게 아직 죽이고 싶을 만큼의 분노가 있다면 A의 상처는 아직 딱지도 채 앉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A에게 시간이 약이 되려면 아마도 엄청난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A가 동생을 용서해야 할까요? 세뇨자는 과연 부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용서의 전제 조건은 진정한 사과이며 진정한 사과가 없는 용서는 망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망각을 위해서는 분노, 공허감, 체념까지의 단계가 필요하곤 합니다. 동생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A가 할 일은 용서가 아니라 망각입니다. 죽일 듯한 분노가 옅어지고 그 분노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부단히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 감정에 지지 않을 만큼의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만들고 자신을 가꾸기 위해 A는 끊임없이 자신을 보듬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안정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심리적 가족을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사람들은 앞에 가족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용서를 강요하곤 합니다. 하지만 A의 용서는 온전히 A의 몫이며 세뇨자의 용서 또한 세뇨자의 몫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혹시 가족을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가족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 짐처럼 느껴지나요? 아직 그 분노가 자신을 괴롭히나요? 그렇다면 꼭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용서가 아니라 망각으로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루시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애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 시냇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두고 싶어요. 그런 좋은 기억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거든요. 전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 속이 아니에요. 분노의 감정은 일상의 작은 행복들로 희석해 나가고 심리적 가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봅시다. 오늘 밤 빨간 머리에는 손에 들고 잠자리에 들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분노에 우리를 내어주지 맙시다. 분노가 갉아먹기에 우리 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것으로 책으로 받는 따뜻한 위로 한 잔, 김머핀의 북테라피를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